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낙타의 얘기를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물 한 모금 없이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는 사람을 배신하는 동물이라 나와 함께 수천 리를 걷고도 지친 내색을 않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꺾고 숨을 놓아버린다고 합니다. 참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언제 무릎을 꺾고 사람을 배신할지 모르는 낙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배신했지? 왜 난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지? 하고 자책해야 하는 그 시간들. 이렇게 낙타를 한 번 잃고 나서 또 다른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 이 낙타는 또 언제 나를 배신할까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사막을 횡단하다 아무런 낌새 없이 낙타를 잃어버린 배신당한 여행자의 심정을 겪고 있거든요. 낙타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를 했다만 낙타와 함께 걸어온 그 세월은 아무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헛헛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다시 이 기억을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치가 떨리게 괴롭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한바탕 시원하게 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제 남은 미련을 다 털어버리면 저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 긴 답답함도 끝이 날까요? 그러길 간절히 빌어보며 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불행의 시작이 어디부터인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희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늘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쭉 대를 이어서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이름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양키 시장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전해 들어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전쟁 직후에 미군 부대에서 군복이나 통조림, 담배 같은 군수 물자들을 빼돌리기도 하고 불법으로 구매하기도 하면서 그 일대에서 노점상들이 한참 성행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들을 밀거래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양키 시장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시장이 커졌는데 바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양키 시장 노점상 출신이시거든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단속을 피해 도망 다니시며 모은 돈으로 두 분은 집을 사는 대신 이 시장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으시고 불고기집을 하셨대요. 그렇게 가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낳고 시장에서 터를 잡으신 거죠. 남들한테 떵떵거릴 수 있는 집이 없어도 그땐 그저 미군과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아직도 그때 이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테이블 3개짜리 백반집이 몇 년 사이에 2층짜리 가게로 금방 커지고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가맹점이 20호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이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 집안에서 태어난 저희 아버지 역시 일찌감치 공부는 때려치우고 고등학생 때부터 할아버지의 장사를 도왔고 무려 20살 때부터 직영점을 맡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벌만큼 버셨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같은 고생 안 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희 집안 철칙이 땀 흘려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땀 흘려 일궈놓은 가게를 아들이라는 이유로 절대 그냥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께서는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으셨습니다. 불법 노점상에서 시작해서 수십 개의 가맹점을 가진 가게로 성장했는데도 저희 가족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 하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배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성실함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할아버지의 공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니 취미를 가질 시간도 일 외에는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죠. 그런 아버지가 우연히 손님으로 온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해 가게까지 내팽개치고 몇 달을 쫓아다녀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날 뻔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독한 사랑을 했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일푼으로 쫓겨날 뻔한 것을 막아준 게 저였어요. 아무리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도 갑작스럽게 저를 임신하신 어머니를 감싸는 아버지를 참아 내칠 정도로 모진 분은 아니셨거든요. 어쨌든 두 분의 열렬한 사랑도 지켜내고 무일푼으로 쫓겨날 뻔한 아버지도 살렸으니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효녀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그 효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에게 줄 사랑도 모자라다면서 두 분은 동생도 만들지 않으셨대요. 유복한 집안의 든든하고 화목한 가족,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친절한 학생, 딱 들으면 평범해 보이는 단어들의 조합이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완벽하게 평범한 게 무엇보다 가장 어렵다는 걸요.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이 이상적이었던 저희 학창 시절은 그래서인지 늘 주변의 부러움과 질투를 함께 사곤 했습니다. 그런 완벽하고 이상적인 하루가 매일 반복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행복하죠.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말입니다. 너무나 잔잔하고 평화로운 상태였던 제 일상은 누가 던진지도 모르는 돌멩이가 만들어낸 작은 파동에도 커다란 쓰나미가 온 것처럼 흔들려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 얼마 되지 않아 생겼어요. 처음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늘 화기애애하던 집안의 분위기가 어느 순간 달라진 게 느껴졌죠. 타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 이쪽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다고 투덜거렸던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그렇게 나가는 어머니에게 생전 화 한 번 내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정신 좀 차리라며 윽박지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허나 제가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따져 물으면 두 사람은 다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입시로 바빴고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친구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니까?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 한다는 거야?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했어. 살림 차렸다고 직접 봤다고 그랬다니까? 야, 온다, 온다. 조용히 해. 집에서는 부모님이 그러고 있지. 학교에서도 공부에 집중을 하나도 하지 못해서 아픈 척을 하고 양호실에 잠시 가서 쉬고 돌아오는데 교실 뒤편에서 제 이름이 들리는 겁니다. 반 친구들이 웃으면서 마치 연예인의 스캔들처럼 다루고 있는 얘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어머니였다는 것만 빼고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람이 났다는 둥, 돈 좀 벌고 나서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서 살림을 차렸다는 둥,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신이 나서 해대는 친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뒷문을 열어 젖혔고 그 뒤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살면서 누군가를 죽도록 때려본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뜯어 말리고 울면서 선생님을 불러오고 하는데도 이성을 잃고 난리를 쳤습니다. 학교며 집이며 또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제가 평소에 그랬던 학생도 아니고 친구를 팼다는 얘기에 온 가족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상대방 여자의 상태를 보고 2차로 뒤집어졌어요.
졸업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상대방 부모님도 완강하셨습니다. 퇴학 아니면 죽어도 합의 안 하겠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 친구한테 제대로 사과했고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괜히 애먼 것으로 불덩이 튀었던 거죠. 왜 싸웠는지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진짜로 바람났냐? 어린애랑 붙어 먹고 살림 차린 게 맞냐?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를 보고 저도 미련 없이 자퇴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입에 참아 담기도 힘든 이 쪽팔린 사실을 나만 빼고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자퇴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아니요, 조용히 떠난 것도 아니었죠. 어린 나이에 대궐 같은 집으로 시집와서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청춘을 다 갈아버린 게 너무 억울해서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됐지 사랑까지 바랐느냐는 아버지가 미워서 이제서라도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나간다는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끝까지 자식 가슴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떠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다시는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믿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배신으로 아버지와 제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어요. 그동안 아버지와 제가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연결고리가 마치 어머니였던 것처럼 집에서는 대화 한마디 하지 않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어머니의 흔적이 떠오르고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만 해서 할 일도 없는데 자꾸만 밖으로 나돌았던 것 같아요. 집에 있기도 싫고 아버지랑 마주치기도 싫으니 아침 일찌감치 집을 나서서 밤늦게 집에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이 아니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혹시라도 돈이 없어 나쁜 길로 빠질까 싶으셨는지 아침에 출근하실 때마다 항상 식탁 위에 용돈을 올려두고 가셨죠. 철없는 당시에 저는 그 돈조차 그렇게 쓰기가 싫은 겁니다. 매일 식탁에 빳빳한 새 돈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자퇴한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로 받아주는 가게가 어디 있겠어요. 그나마 할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장님이 하시는 숯불구이집에서 숯불이라도 옮기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주급을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주나 됐으려나요? 아버지가 주는 돈을 받지 않고도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대체 이 숯불을 몇 개나 옮겨야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뒤통수가 얼얼하니 호랑이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누가 내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치는 거야 하고 짜증이 팍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그건 바로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네가 기껏 학교 간두고 한다는 게 남의 가게 아르바이트냐? 누구 아버지 돈도 안 받고 이겨먹고 싶으면 여기서 숯불이나 나르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잡아먹어 불런다 비는 노력이라도 해봐. 못난 것들.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목덜미를 잡혀 질질 끌려간 곳은 할아버지 가게 지점 중 한 곳이었어요. 지점 중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3층이나 되는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죠. 벙쪄 있는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유니폼을 획 던져주고 저보다 더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점장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 답도 없어. 알바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초짜 중에 생초짜니까 교육비 다 하고 시급도 반만 주고 제대로 가르쳐라.
제 할아버지랑 잘 알고 지내던 사장님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딱 봐도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도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주는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혹시나 어디 나쁜 일에 빠지진 않았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대요. 그러던 중 가게 사장님이 할아버지께 살짝 귀뜸을 해주신 거죠. 손녀딸이 우리 가게에서 주급받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요. 나중에 할아버지께 들은 얘기지만 그때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도 참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학교도 때려치운 마당에 나중에 밥벌이는 해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라도 가르치긴 해야겠는데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아버지 가게에서 일 배우라고 하면 죽어도 안 배울 것 같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딴에는 나름대로 머리를 쓰셨던 거죠. 그 당시에 제일 바쁘고 매상이 높은 가게에 손녀딸인 저를 냅다 꽂아 놓은 겁니다. 그때 영문도 모른 채 경험도 없는 낙하산 아르바이트생을 받은 점장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고약한 취미가 있으신데요. 본인이 어렸을 때 고생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경험이 있으니까 힘들게 고생한 사람을 그냥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처음부터 가맹점장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라 할아버지 가게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했는데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네 이름 빌려서 가게 하나 내주고 네가 점장으로 관리만 다 해봐라. 대신에 수익은 다 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점장이 된 거고요. 그러니 아무리 능력 없는 초짜 알바라고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말이라면 꼼짝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점장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평생을 장사만 하신 것만 보고 살았는데 저도 눈대중으로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또 없더라고요.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여태까지 제가 깨먹은 그릇만 해도 가맹 점포를 서너 개는 더 차렸을 거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실수 연발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깡 하나는 튼튼하거든요. 쟤는 저렇게 능력도 없는데 왜 점장이 끼고 일을 알려주냐. 알바도 낙하산으로 들어온 게 꼴 보기 싫다. 그 당시에 또래 친구들이었던 알바생들이 일도 안 알려주고 은근히 따돌리고 저한테 일을 몰아줘도 오냐, 이거 다 처리하고 나면 내가 너네보다 일 더 잘하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와서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죠. 젊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저도 할아버지의 말대로 몸에서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 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에 점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일이라면 내가 평생 안 질리고 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아버지랑 마주치기 싫어서 아침 일찌감치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눈만 마주치면 소리 지르고 싸우기 바빴는데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또 그건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지쳐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정신없이 코를 골고 자고 또 아침이 되면 시간이 아낀다고 집에서 유니폼 갈아입고 출근을 하고 바쁘지만 인생에서 그렇게 신나게 뭔가를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일이 손에 익어가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오늘 손님 역대급으로 많았다. 그치? 오늘 끝나고 가게에서 맥주 한잔 할 사람 있어? 안주는 내가 해줄게. 아, 사장님, 우리 가게 안 주고 먹고 오늘은 꼴도 보기 싫어요. 안 먹을래요. 회사 근처에 가게가 있어서 직장인 단체 손님을 그날 6팀도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알바생들은 다 녹초가 되어 있어서
고생했다는 의미로 회식을 하자는 남편의 이야기에 눈치 보고 도망가기 바빴는데 저 혼자 손을 번쩍 들었죠. 고생했으니까 뭐라도 얻어먹고 가야겠다는 심보였어요. 혼자서 먹고 가도 되냐는 얘기에 남편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단 둘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도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얘기가 나오게 됐죠. 이게 부모님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네. 그러니까 난 어머니가 두 분이라서 골치가 아프고 넌 어머니가 안 계셔서 골치가 아프고 이게 진짜 웃기지 않냐? 안 계시고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시간 지나고 나면 별 것도 아니야. 솔직히 네 말대로라면 아버지가 무슨 죄냐? 미워해도 집 나간 어머니를 미워해야지. 안 그래? 그날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집안 얘기가 나왔는데요. 남편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첩의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이라 집에서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자라면서 제대로 된 지원도 한 번도 못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어머니도 자기가 부양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웃기게도 남편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남들이 비정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일인데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남편을 만나고 그런 태도를 가졌더라면 학교에서 잘리는 일도 없었을 텐데 싶었어요. 하긴 학교에서 안 잘렸으면 남편을 만날 일도 없었겠으니까. 그게 그거긴 하네요. 어쨌든 그때 그 얘기에 확 꽂혀서 그때부터 점장이랑 알바 관계가 아니라 제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졸졸 쫓아다니는 사이가 됐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남편은 저를 좀 꺼려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할아버지의 손년이 자칫 잘못 만났다가 헤어지면 큰일이라도 나겠다 걱정됐을 테고 나이 차이가 6살이니까 좀 어리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 끈질긴 구애에 결국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뭐 나중 일은 둘째치고요. 전 그때 남편을 만난 것 자체를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우연이 없대잖아요. 수많은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운명이 되는 거라고. 제가 학교에서 그만두게 된 것, 그래서 숯불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 남편이 있는 가게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게 된 것, 그래서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것, 그 모든 게 운명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때쯤 저도 이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됐고요. 그, 내가 이번에 신메뉴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맛 좀 봐봐. 너 지금 나한테 말 건 거냐? 처음엔 좀 머쓱해하긴 했는데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가게에 폐도 끼치고 싶지 않고 그래도 제가 제대로 1인분을 해내가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붙잡고 대뜸 과게 관련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눈치를 채셨대요. 얘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심경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구나 하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의 덕이 크긴 했지만 결혼을 결심했던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정말 허무한 게요. 그렇게 정정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저희 가족들 다 충격에 한동안 가게 문도 닫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으셨거든요. 갑자기 일어난 끔찍한 비보에 온 가족이 난리가 났죠.
할아버지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는 빈소의 손님들보다 먼저 찾아와 줄지어 늘어선 화환으로 대강은 알겠더라고요. 저랑 아버지가 장례 지도사에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저희 친척들보다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솔직히 가족들 장례 치러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슬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빠서 밥도 제대로 뜰 시간도 없어요. 남편이 없었더라면 할아버지를 편안하게 못 보내드렸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이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이 집 사위야 할 정도로 남편은 바쁘게 움직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도움받았던 게 누구보다 컸던 사람이니까 자기도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거드는 건데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하고요.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남편에게 제 뜻을 전했죠.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심이 너무 크고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았대요. 그도 그럴 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놀라기도 했겠죠. 큰일 하나 치르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 아니, 당신만 괜찮으면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로 결혼하자. 나도 이제 내 가게 운영하고 싶고 당신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지금 프로포즈 겸 동업 제안하는 거야. 다 큰 성인 남녀가 만나면서 결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남편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일도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의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였죠. 할아버지만큼이나 남편을 오랫동안 옆에서 봐왔기도 해서 당연히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버지 때문에 저희 결혼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맹점을 맡아서 하는 건 좋다. 나도 때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가맹본부 너한테 물려줄 생각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결혼은 또 다른 문제야. 넌 당연히 다 가진 채로 나하고 자라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겠지만 원래 결혼이라는 게 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진 거 다른 사람이랑 나눠 가질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는 거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미 어머니의 외도를 한번 경험해봤던 아버지가 왜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였기에 아버지한테 쓴소리를 하면서 대들거나 강하게 반항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기 싫어서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 타령하면서 눈이 살짝 머는 것도 아버지 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네요. 나 아버지랑 이렇게 웃으면서 다시 얘기할 정도로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거, 이 사람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비정상적인 건가 속상해하고 슬퍼할 때 세상에 하나, 이 사람만 너 정상이니까 괜찮다 해줬다고요. 이 사람 때문에 일도 배우고 싶어졌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이번에는 저도 못 물러나요. 아버님 걱정하시는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이 사람 돈 보고 달라붙었던 거라면 할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가맹점부터 제 앞으로 돌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 가게 여전히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바라는 거 정말 없습니다. 이 사람이랑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남편의 진심 어린 얘기에 저도 아버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기 남은 평생을 노력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완고하게 결혼을 반대하시던 아버지도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는지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에게는 그 사이에 늘어난 가맹점들 중 12곳의 관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저도 늘 주방에서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남편과 함께 가맹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매장 관리도 해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맹본부에서 아버지가 하고 계신 일도 배워가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남편이랑 아버지 사이는 또 얼마나 가까워졌다고요.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남편한테 딱 그거 하나만 바랐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본인 딸한테 잘해주는 거요. 가맹본부 직원들도 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 정도로 제가 출장을 가면 남편을 따로 불러내 같이 술 친구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이 가까워져서 저도 마음이 놓였죠.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만 최서방 아니면 아빠 술 친구를 누가 해주냐고 애교 섞인 타박을 하면서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최서방 자네도 딸 낳으면 내 심정 이해할 걸세. 이 쬐끄만한 게 나중에 커서 애비 손잡고 결혼식장 입장한다는 생각만 해도 주책맞게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로 당돌하게 지 애비한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심술이 안 나고 배기겠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두 사람이 금슬 좋게 사는 것도 바라지 않고 뭐 손주를 몇 명씩 낳아 기르는 것도 바라지 않아.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내 딸한테만 잘하면 그만이네. 자네가 우리 딸한테 요즘 하는 것만 봐도 우리 아버지가 사람 하나는 참 잘 봤구나 싶어. 자네도 자네 명의로 된 가게 하나는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 집 사위라는 타이틀만 달고 살 수는 없잖나. 우리 딸 가맹본부 인수인계해주면 내 자네 자리랑 가게도 하나 마련해 줌세. 건물은 어디가 괜찮겠어? 아무래도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자네가 일했던 3층짜리 거기가 제일 괜찮겠지? 우리 집 식구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죄다 도둑놈 취급하는 저희 아버지가 통 크게 사위한테 건물까지 하사해 주실 정도면 이제는 정말로 남편을 본인 식구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다 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감사한 마음도 밀려왔고요. 남편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는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술을 따라드리면서 꾸벅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침대에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웃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그런 남편이 제 뒤통수를 제대로 칠 줄이야. 제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물 한 모금 없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낌새도 없이 무릎을 꺾고 죽어버려 동반자인 사람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낙타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남편은 소문난 애처가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유난을 떠는 애처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그걸 더 과시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제 생각해보니 저희 남편이 애처가 같은 모습이 부족해서 그걸 더 과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진짜 최 사장님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요. 출근할 때 태워다 줘. 퇴근하면 태우러 와. 혼잣말로 뭐 먹고 싶다 말만 하면 눈 깜빡하면 사다가 대령해.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임이라도 한다 치면 분위기 내라고 꽃배달까지 해주고. 우리 경희님도 이런 모습 좀 보고 배우면 좋으련만. 예, 말은 바로 해야지.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먹고 양말이나 제대로 벗고 주무시면 소원이 없겠다. 자기는 좋겠어. 세상에 그런 유니콘 같은 남편이 또 어딨어? 남편이 저희 집 일,
그러니까 가게 프랜차이즈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친하게 알아두면 좋을 거라고 본인 친구인 경찰 경위 한 명과 사업을 하는 동창 한 명을 소개시켜 줬거든요. 와이프들이 모두 제 나이 또래라서 몇 번 식사 자리를 같이 하고 자연스럽게 여자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부부 동반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 다들 제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 애처가도 그런 애처가가 없다.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했지만 사실 그 칭찬에 마냥 공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나 볼 수 있었거든요. 신혼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물에 섞이지 못하는 기름처럼 집에서는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할 때보다 대화할 시간은 더 적어졌죠. 요즘 너무 바쁜 것 같다. 우리 얘기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제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해도 어디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건지 늘 전화를 받으러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일만 할 거면 저랑 결혼은 왜 한 거냐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다 저희 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본인이 2배, 3배 노력하는 거라고 되려 화를 내곤 했죠. 당신도 알잖아. 나 아버님한테 이제 겨우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이럴 때 더 노력하는 남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부부가 무슨 관계야. 당신 심심할 때 말상대 해주려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내가.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저는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아버지와 남편의 관계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눈과 귀를 막고 살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한테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입니다. 그날도 프랜차이즈 확장을 위해서 술상무 역할을 하고 왔다며 남편이 술 냄새를 펄펄 풍겨가며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몸도 못 가누는 것 같고 냄새도 엄청 나길래 제가 나와서 자겠다고 베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방에서 책이라도 한 권 챙겨와야겠다 하고 문을 벌컥 열어 젖혔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술에 취한 남편이 침대 위에서 본인 핸드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황급히 핸드폰을 끄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핸드폰을 빼서 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설마 외도인가? 문 하나 두고 빤히 제가 밖에 있는 걸 알면서 이렇게 강 큰 짓을 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술 먹고 들어오는 길에 핸드폰을 주웠는데 상식이한테 전화해보니까 주인 찾으려면 뭐 비상 연락망 이런 거 확인해야 하니까 핸드폰부터 켜보라고 해서 충전한 거 킨 거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당장 옷 입고 따라 나와. 상식 씨한테 전화했다고? 통화 내역 보여줘. 의심을 거두지 않는 제게 남편은 본인 친구인 경위 이름을 꺼내면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말 통화한 기록은 있는데 그래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 밤에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남편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 밤에 미안하다. 이 사람이 사소한 오해를 해서 내가 아까 너한테 연락했던 이 핸드폰 분실물, 뭐 내가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핸드폰으로 오해한 모양이야. 이거 네 말대로 핸드폰 켜긴 했는데 비상 연락처를 못 찾아서. 갑자기 경찰서로 들이닥친 저랑 남편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던 남편 친구는 그제서야 웃으면서 남편에게 핸드폰을 받아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또 무슨 일을 하고. 두 분 금슬이 아주 여전하시네요. 핸드폰은 여기 놔두고 가.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해서 주인 찾아드리면 되니까. 그러게 그냥 경찰서 들러서 놓고 가라니까 무슨 덕을 쌓으려고 주인을 직접 찾아준다고. 하여튼 제가 절에서 문제예요. 자자 이제 두 분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마저 하시고 내일 부부 동반 모임 다들 있지 않으셨죠?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것도 남편 친구 앞에서 남편 외도를 의심하는 의처증 환자처럼 보이진 않았을까 싶어서요. 괜히 생사람 잡은 것 같아서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남편이 되려 괜찮다며 저를 달래줬습니다. 자기는 이럴 때마다 그래도 아직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다고요. 그렇게 야밤에 일어난 남편의 바람 소동은 작은 에피소드가 됐고 저희 부부는 다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날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아 저희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혹시라도 남편 친구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임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저랑 눈을 마주친 친구가 다 괜찮다는 듯이 웃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불편했던 마음을 편하게 덜고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 사장님 음식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덜어주시는 거 봤어? 우리 경희님은 본인 입에 집어 넣으시느라 바쁘신데 아주 최 사장님은 와이프분을 너무 예뻐하셔서 애도 못 나오시겠어요. 그렇게 애정을 쏟으시는데 아무리 본인 애라지만 나눠주실 사랑이 있으시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다정한 모습을 뽐내는 남편의 사람들이 칭찬을 쉬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찜찜함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잠시 전화 좀, 무슨 일이야? 나 오늘 부부 동반 모임 있어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급한 일이야? 아니, 나는 운전해야 하니까 술 안 마셨지. 그것만 챙겨가면 돼? 알겠어. 지금 가게 가서 상현이한테 맡겨놓을게. 내일 아침 일찍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약 서류 중에 누락된 게 있다고 챙겨다 줄 수 있냐는 아버지의 연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자리긴 하지만 일은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싶더라고요. 같이 일어서려는 남편에게 편하게 놀고 들어오라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게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기도 귀찮을 것 같고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니 다른 사람들 차를 타고 들어오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제가 남편 차를 몰고 가고 남편은 택시를 타거나 다른 부부 대리를 타고 들어오면 되겠다 싶어서 남편 차키를 받아가지고 가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떠난 그 자리에서는 차마 나와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내 와이프지만 이럴 때 웃겨 죽겠다니까. 아까 말하는 거 들었어? 최 사장님은 애도 못 낳으시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실 사랑이 있으시겠어요? 이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내 마누라지만 절대 척지면 안 되겠다. 오늘도 다짐했습니다. 그나저나 너 핸드폰 간수 잘해 임마. 어제 이 자식 밤중에 형수님이랑 같이 우리 경찰서로 들이닥쳤는데 아 드디어 걸렸구나 올 게 왔구나 싶더라니까. 근데 이 자식 연극영화과 출신인 거 알지?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나랑 리허설 한 번도 없이 연기를 하는데 이 정도 연기를 해야 바람 피면서도 처갓집 건물 얻는구나 싶더라니까. 가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서 손이 벌벌 떨리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게 무슨 기분인지 느껴지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제 앞에 있는 와인병을 들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머리통을 싹 다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저는 예전에 학교에서 잘리던 시절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와인병을 손에 쥐는 대신 핸드폰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남편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을 전부 녹화했어요. 말 조심해 임마. 처갓집 건물을 얻어먹는다니. 내가 그 집에서 노비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 할배 죽고 나서 당연히 나한테 물려주고 가겠거니 생각하고 장례식장에서 제일 먼저 뛰어갔는데 지 아들한테 그대로 물려줬더라. 부잣집 노인네들은 이래서 다르구나 했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한 번 화를 참으면 평생의 덕이 나한테 온다고. 그때 잘 참으니까 호구가 넝꿀째 굴러왔잖냐. 여튼 눈치 못 채게 앞으로 중간에서 처신 잘해. 너 뒷돈 받으면서 월급 2배, 3배로 받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누구 덕인 줄 알고 있지? 나 죽을 때 절대 혼자 안 죽는다. 다 같이 죽지. 남편부터 남편 친구들까지 모두 한통속 저만 모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실컷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믿었던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가족들보다 먼저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뛰어왔던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 알고 보니 남편의 추악한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정말 슬프고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오니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핸드폰을 들고 미친 사람처럼 넋이 나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부탁한 계약 서류는 온데간데 없이 딸이 넋이 나가서 털레털레 걸어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를 흔들고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조용히 아버지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지만 내가 주워온 자식이 쓰레기 중에 제일 악질 쓰레기인 것 같은데 살면서 이렇게 더럽고 악취나는 쓰레기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도 안 와서 무작정 찾아왔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초점 없는 눈으로 아버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동영상을 본 아버지는 그대로 저를 끌어안고 다 괜찮다고 쓰레기를 주웠으면 버리면 된다고 냄새나는 손 씻으면 된다고 제가 손도 씻을 힘이 없으면 아빠가 씻겨주겠다고 그렇게 저를 달래고 제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늘 집에 들어가는 길이 설레기만 했는데 오늘은 저 문을 열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누워있을 거라 생각하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마자 나와보지도 않고 저 끝에서 왔어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미 화가 치밀어 올라 제 손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왔으니까 좀 나와보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깜짝 놀라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오더라고요. 아버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는 제 손을 놓고 거실 구석에 있던 골프백에서 골프채를 하나 꺼내셨어요. 남편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이 밤에 갑자기 무슨 골프채냐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아버지는 골프채를 들어서 그대로 거실에 있는 도자기 하나를 내리치셨습니다. 도자기는 큰 소리를 내면서 산산조각 났죠. 아버님, 지금 이게 무슨... 누가 네 아버님이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어려운 부탁했어? 이기적이라고 욕을 해도 좋으니까 내 딸 행복하게만 해달라고 했지. 네가 내 딸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네 놈 내가 식구로 맞아줬어. 그런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아무것도 없는 놈이 감히 바람을 피워? 우리 집 재산을 노려? 이 배은망덕한. 이 도자기 너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사줬던 거지? 지금부터 이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2사람한테 사줬던 것들 다 박살낼 거다. 이거 다 박살내고 나면 마지막 네 놈 차례니까 살고 싶으면 그 안에 도망쳐. 알겠어? 아버지는 정말로 도자기, TV, 양주 등등 차례대로 집안에 있는 물건에 골프채를 내리 꽂았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아버지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딱 한 번 실수였다고. 남자들이라면 다 그럴 때가 있지 않냐고.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끝까지 내 딸이 아니라 나한테 비는 걸 보니 니놈이 좋아했던 게 내 딸이 아니라 우리 집 돈인 게 확실하구나. 다시는 나랑 내 딸 근처에 얼씬거린 생각도 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이 잠옷도 벗어놓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의 멱살을 잡아 올린 아버지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올려 붙였고 그제서야 허겁지겁 잠옷까지 벗어든 남편이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서면서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달콤한 말과 행동에 속아서 저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낭비했던 제 청춘과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게 너무 한스럽더라고요. 전쟁터가 따로 없는 집을 뒤로 하고 아버지와 오랜만에 집 앞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잔을 하면서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마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니? 너희 엄마 나갔을 때도 그랬어. 지금은 네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고 시간 낭비한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하겠지만 지나보면 알 거다. 세상에 허투루 보낸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아무리 허튼 놈한테도 배울 점은 있는 거야. 돌아보면 그래. 결국에 너도 그놈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일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니? 나라고 안 그랬겠어. 너희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내 인생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버텨. 네 인생 그런 별 볼 일 없는 놈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우동면이 퉁퉁 불 때까지 한 젓가락도 뜨지 못하고 연거푸 소주만 마시는 제게 아버지가 해준 말씀은 씁쓸한 소주와 달리 참 달콤했습니다. 틀린 말씀 하나 없으셨어요. 분명 별 볼 일 없는 놈한테도 제가 배울 점은 있었으니까요. 그런 쓸모없는 놈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하기에는 너무 멋진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멋진 제 인생과 달리 제 인생에 폐를 끼친 그놈 인생에 확실한 복수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할 때부터 제 돈을 노리는 게 아닌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남편을 향한 복수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리스해준 차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남편 이름이 아닌 저와 결혼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남편의 바람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있고 남편이 절친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경찰도 생각보다 본인 자리를 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뒷돈 받아먹은 거 상부에 찌르겠다 협박하니 그동안 남편과 했던 메시지 내용 알아서 척척 갖다 바친 덕분에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땡전 한 푼 받아가지 못하고 빈 깡통을 차던 신세로 돌아가게 됐어요. 양심도 없는지 저한테 연락해서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으니 찜질방에서라도 살 수 있게 생활비라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오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생활비를 보태줄 테니 당장 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1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돈 보내줬냐고요? 네, 예정 생각해서 정확히 18원 보내줬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고 나서 길길이 날뛰면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한테 자기가 어떤 의미인 줄 확실히 깨달았는지 그 뒤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에 대한 소문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람핀 여자도 프랜차이즈 쪽 관련 어린 여자인데 남편 돈만 보고 쫓아다니던 여자애라 그렇게 깡통 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떨어져 나갔고 나이도 있고 소문도 더럽게 나서 이쪽 동네나 동종업계에서는 취업도 어려운 상태라 어디 노가다판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결국 본인 행복을 그렇게 차버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아버지랑 돌식 모임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가까운 근교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둘이 서로 이혼도 유전이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절대 재혼하지 말고 부녀지간 남은 인생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잘 지내보자. 그런 장난도 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사연을 쓰기 시작할 때에는 이 기억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다 보니 이제야 그 괴로운 모든 순간과 제대로 이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대로 된 각오가 생기네요.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돌싱 여러분, 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찮은 사람들 때문에 망할 정도로 가벼운 인생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제 자리에서 제 몫을 해가면서 흔들림 없이 꼿꼿하고 멋지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칠순을 막 지난 할머니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속이 상하다 못해 문드러지는 일이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둘을 키웠어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돌 막 지났을 때 일하던 현장에 불이 나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산 남편 인생도 너무 불쌍하고 제 팔자도 너무 불쌍해서 하늘만 원망했죠.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싶어 허망하기만 했고요. 하지만 팔자나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죽자마자 그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워낙 일자리라고는 없는 동네라 애까지 딸린 여자가 할 일이라고는 그나마 식당 일밖에는 없었죠. 저는 근처에 사시던 친정 부모님께 아들을 맡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서빙,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죠. 아들 둘 키우는데도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들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도저히 살 길이 빠듯해서 아예 아들 둘은 친정에 맡기고 저는 집을 나와 먼 도시로 나가야 했어요. 도시에 있는 기숙사 공장에 취직을 했죠. 평일엔 아예 공장 숙소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갔습니다. 자식들까지 떼어놓고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도 별반 달라지는 것 없이 항상 제자리인 것 같더군요. 월급을 받아 아들들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실 아들과 저희 친정 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제 사정을 모르는 두 아들과 친정 어머니는 제게 투정과 원망만이 가득했죠. 엄마 언제 와? 나 엄마 보고 싶어. 나 이제 조금만 먹고 옷도 형 거 다 물려 입어도 되니까 엄마 그만 벌고 이제 집에 오면 안 돼? 할머니가 해준 밥은 맛이 없단 말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신경 써서 힘들게 해주시는 건데 그런 말을 해? 할머니 속상하시게. 엄마가 이번 주에 맛있는 고기 사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싫어. 다른 집 엄마들은 매일매일 집에 있는데 왜 엄마만 주말에만 오는 건데? 할머니 말고 나도 엄마랑 살고 싶다고. 엄마도 당연히 우리 아들이랑 살고 싶지. 근데 우리 아들들 학교 가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려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착한 둘째 아들이 좀 이해를 해줘. 그리고 형은? 형 좀 바꿔줄래?
형 집에 없어. 요즘 매일 나가면서 늦게 들어와. 큰아들은 벌써 사춘기가 왔는지 제가 전화해도 잘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집에 없는 날도 허다했고요. 거기다 작은 아들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제가 전화만 하면 매일 집에 오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아들들을 돌봐주시는 친정 어머니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나도 이제 80이 넘었는데, 아유, 다 큰 놈들 수발 드는 게 영 힘든 게 아니다. 밥도 밥이지만 큰 놈은 큰 놈대로 뭐 하고 다니는지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매일 징징거리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어. 당시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어머니도 혼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까지 짐이 되고 있으니 항상 죄송할 따름이었죠. 그러던 중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크게 다퉈서 저희 친정엄마가 학교까지 불려갔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는지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아들에게 맞은 아이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까지 입원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날은 공장에 얘기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때렸다는 아이가 있는 병원부터 갔죠. 그런데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원래 겁이 많아서 개미 한 마리 못 잡는 애인데 도대체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겁이 많아서 개미 한 마리 못 잡는다고요? 도대체 언제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들 서너 살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바빠서 아들이랑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도 그렇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에게 맞았다는 아이의 엄마는 저를 무책임한 엄마 취급을 했어요. 제가 제 아들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아는 척을 하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다 맞는 말인걸요. 아줌마 아들 학교에서 깡패를 소문이 자자해요. 애들 패고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부모 모셔오라고 하면 매일 80 다 된 할머니가 학교에 왔으니 애가 할머니 말을 들을 턱이 있어요. 점점 더 어긋나는 거지? 그 아이 엄마 말이 제 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때린 아이들 숫자가 안 맞은 애들보다 많을 거랍니다. 그 정도로 제 큰아들이 깡패라네요. 툭 하면 애들을 때리고 다녔대요. 같은 부모로서 충고 하나만 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난 내 아들 이렇게 만든 거 절대 용서 못해요.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친정 엄마가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다녀온 적은 있다고 하셨지만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사고치고 다녔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죠. 남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도 쌌습니다. 애들을 낳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다 크는 줄 알고 돈 번다는 핑계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맛있는 거나 사주고 깨끗한 옷만 사주면 부모 노릇 끝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사죄했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니까 다 제 잘못이라고요.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고소까진 막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큰아들이 그 정도로 망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던 게 불찰이었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 없이 다 힘든 이 상황을 제가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큰맘 먹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친정 엄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들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았어요. 사실 제가 옛날부터 만두 빚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저희 시댁에 대대로 내려오는 만두소 양념이 있었는데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처음 시집 가서 명절날 만두를 몇백 개씩 빚었는데
시댁 어른들이 인정하실 만큼 제가 예쁘게 잘 빚었어요. 저는 확신이 들자마자 바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이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작은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장 안 귀퉁이에 만둣집을 열었죠. 가게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시작은 3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의자 하나만 달랑 놓고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만두만 빚었죠. 그래도 제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말대로 제가 만두 빚는 재주는 타고났는지 장사는 시작하자마자 잘 되었고요. 메뉴는 동그란 고기만두 한 가지였는데 시어머니에게 배운 특제 만두소를 만들어서 반응이 좋았죠.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아들들을 챙기며 장사만 하며 지냈습니다. 장사는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잘 됐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살았죠. 시장 구석자리에 3평이었던 만두집은 어느새 시장 중앙으로 옮겨 20평까지 커졌어요. 메뉴도 고기 만두뿐이 아니라 김치만두와 찐빵까지 추가로 해서 팔았습니다. 테이블도 몇 개 놨더니 앉아서 드시는 분들도 생기고 포장해가는 손님들도 더 많아졌어요. 어느새 제 만두가 입소문이 났다면서 서울에서 여행 온 관광객들이 사 먹으러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맘때쯤 집에 경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던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말이죠. 저는 너무나 좋아서 시장 한복판에서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좀 숨 좀 쉬고 살만하다 싶었더니 기다렸다는 듯 힘든 일이 닥쳤죠. 친정 아버지에 이어 친정 어머니마저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연세도 많으셨으니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내내 의지해왔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많이 힘들더군요. 몸속 장기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어요. 슬퍼도 어쩌겠어요. 다 큰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또 살아야죠. 제가 과부가 된 이후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에 가족만한 게 없다는 것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선물이 있었어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남편도 없이 애들 키우며 살 제가 걱정되셨는지 살던 집과 집 앞에 작은 땅을 제게 남기셨더라고요. 역시 가족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아들 둘과 저 셋뿐이었으니 더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던 만두집을 정리하고 큰아들을 위해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잘 되는 가게를 갑자기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먹고 살겠다고 자식들 내팽개치고 나갔다가 하마터면 아들로 망칠 뻔한 경험이 있었으니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다행히 서울에서도 제 만두는 잘 팔렸습니다. 큰아들이 다니던 대학 근처가 워낙 번화가라 보증금이며 세가 좀 비싸서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무리해서 그곳에서 시작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금방 나서 서울 올라온 지 5년도 안 돼서 집을 장만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를요. 엄마, 차라리 지금 있는 돈에 대출이라도 더 받아서 큰 평수 아파트 사자. 그래야 나중에 아파트값 오르면 그거 팔아서라도 작은 거 2개라도 사지. 아들들은 무조건 큰 게 좋다면서 무리해서라도 큰 평수로 가자고 했지만 전 반대했어요. 저는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 20평대 아파트는 서울에서 제가 장사를 하는 동안 아들들 장가 가기 전까지 지낼 집이었어요. 지금부터 버는 돈은 모두 다 저축해서 2 아들 장가 갈 때 아파트 하나씩 사주겠다 약속했죠.
엄마 만두가 맛있어서 장사 잘 되게 하지만 이 비싼 땅에 아파트를 어떻게 또 사? 그것도 두 채를.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들은 제 말이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습니다. 큰아들은 심지어 제게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까지 했죠. 엄마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두고 봐. 엄마가 보란 듯이 너희 둘 다 서울에 아파트 장만해 줄 테니까. 아들들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그 이후 몇 년 되지 않아 제가 계획한 대로 됐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 거보다 돈을 훨씬 더 벌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 같지만 사실 제가 제안 하나를 받았거든요. 제 가게로 양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더군요. 제 만두가 어디까지 입소문이 났는지 글쎄 큰 공장까지 가지고 있는 유명한 회사에서 제 레시피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아들들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그래도 이 만두가 우리 아들들 대학까지 보내준 고마운 만두인데 돈 몇 푼에 팔아버린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또 찾아와서 저희 가게에 이름을 붙여서 냉동으로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팔면 어떠냐고 다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장사도 계속할 수 있고 오히려 시중에 팔리게 되면 홍보 효과도 있어서 가게까지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을 거라고요. 듣다 보니 그럴싸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 돈이면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빌라 한 채는 우리 아들 앞으로 해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두가 잘 팔리면서 제게 별도로 돈도 준다고 하니 솔깃했죠. 저는 곧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저는 아들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 둘 다 장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파트 한 채씩 다 해줬어요. 빚도 하나 없이 말이죠. 저는 어미로서 자식들에게 제가 해줄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가게를 쉬어도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는 데다가 가게도 자리가 잡혀서 제가 매일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알아서 운영되니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자 싶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자식들 얼굴도 활짝 피고 일도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큰아들은 결혼했고 둘째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랄 것 없이 좋았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남편을 만나도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봐라. 당신 없이도 이렇게 아들 둘을 잘 키웠다. 자랑할 심산이었죠.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집에 새로 들어오니 또 달라지더군요. 첫째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녔어요. 회사에서 만나 연애해서 결혼했죠. 워낙 좋은 회사라 당연히 정년 다 채울 줄 알았는데 글쎄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는 제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뜻 허락해 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물려받겠다고 하면 고마울 일이지 왜 싫으냐고요? 사실 제가 이미 한 번 아들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앉아서 만두만 만들면서 살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아주 고질병이에요.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서 있기도 힘든 정도로 아프거든요. 병원에서는 디스크 수술을 권했어요. 아무래도 이대로 평상시대로 생활하기도 힘들 텐데 매일 만두까지 빚는 건 무리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맘때 큰아들 부부에게 가게를 맡겨볼까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장남 부부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잘못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민망했어요. 아들도 아들이었지만 며느리가 아주 정색을 하더라고요. 뭐 사실 큰며느리는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직장에 다녔고 손주들도 시댁에서 봐주셨으니 살림도 할 줄 모르는 애였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도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는 애였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맏며느리 그런 게 어딨어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 그냥 그러려니 했죠. 여러모로 제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제 아들과 둘이 다투지 않고 잘 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달랐어요.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쳐온 만둣집을 이어서 해보겠냐고 물은 것인데 아주 대놓고 싫어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4년제 대학 나와서 꼬박 공부하고 취직 준비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대로 만두 가게를 하라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며느리 반응만 놓고 보면 무슨 제가 말실수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학을 떼고 싫어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지 지금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며 타는 차까지 다 그 만두가 사준 건데 전혀 고마워하는 줄을 모르는 것 같았죠. 하긴 남의 자식한테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제 아들놈도 똑같은걸요. 그래, 엄마.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만두 가게에서 살다시피 해서 그런지 만두 찌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 나 만두 장사는 절대 못해.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이 만두 아니었으면 너 서울도 못 올라가고 대학도 못 갔어.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 그때 너무 서운해서 그 이후엔 제가 아프고 힘들어도 아들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가게도 자리를 잡아서 가게의 직원들이 제가 없어도 워낙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가게를 물려달라니요. 제 자식이지만 얄미웠습니다. 저는 괘씸해서 할 말은 좀 해야겠더군요. 그 대단한 4년제 대학까지 나오고 어려운 취직 공부까지 해서 들어간 회사도 몇 년 다녀보니까 별거 없나 보다. 하긴 회사가 아무리 좋아봐야 월급쟁인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나이 차면 나와야 되잖아. 쫓겨나기 전에 내 발로 나오는 게 낫지. 아, 저야 회사 생활이 더 좋죠. 그런데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매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너무 고생이시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저희가 맏아들 맏며느리인데 어머님 도와드려야죠. 말은 참 잘한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도대체 둘 다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명예퇴직자 명단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김에 회사 생활 백날 하는 것보다야 만두가게 물려받는 게 돈이 되겠다 싶어 나선 것 같았어요. 참 말은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하더니만 결국 저들 상을 꾼 일을 한 거였죠. 너는 만두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난다면서 어떻게 가게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 괜찮겠어? 엄마, 내가 참을성 하나는 좋은 거 알잖아. 우리 사랑하는 엄마를 위한 건데 장남이 내가 꾹 참고 해야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참을성이 좋은 놈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때리고 다녔나 싶더군요. 도무지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회사까지 둘 다 관뒀다는데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혼자 이 만두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남보다야 가족이 이끌어주는 게 저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돌아가질 않더군요.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가장 예뻐하던 직원 하나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아무리 지금은 제 아들이 가게에서 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직원은 꼭 저와 얘기를 하고 싶다네요. 그 직원의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 제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 모르게 멋대로 가게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만두 만드는 법도 아직 모르니 우리 가게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에게 만두 찌는 법부터 배우라고요. 그리고 나면 제가 만두부 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꼴에 제 아들 며느리라고
직원들 앞에서 갑질을 했나 봐요. 사장 아들이라는 감투를 쓰고 마음대로 만두 개수를 바꿔서 판매하고 만두소에 들어가는 고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답니다. 저는 듣자마자 그 길로 가게를 갔습니다.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참 제 자식이지만 뻔뻔했어요. 제가 소리를 질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만두 10개짜리를 9개로 바꿔서 팔고 내가 10년을 넘게 고기 받아 쓰고 있던 거래처를 네 마음대로 바꿨어? 엄마, 흥분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엄마 며느리가 대기업에서 홍보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딱 보면 이 가게의 문제점이 다 보인다는데 장남으로서 그걸 듣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래요, 어머니. 제가 보니까 식자재 가격에 비해서 만두 가격이 너무 싸요. 야채랑 돼지고기도 어차피 다져서 쓰는 걸, 왜 꼭 몇백 원씩 비싼 걸 쓰세요? 싼 것도 많은데. 그리고 직원도 너무 많아요. 만두소만 우리가 만들고 아예 만두 빚는 건 기계 써요. 지금보다 인건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어요. 큰아들은 큰며느리 말만 듣고 아주 홀라당 넘어가서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나 보더라고요. 이제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들아, 정신이 나가도 아주 한참 나갔구나. 너희 말대로 고작 돈 몇백 원 때문에 내 만두 재료를 바꾸고 손맛이 생명인 만두 가게에서 기계로 만두를 빚으라는 말이냐? 너희 둘 다 지금 당장 내 가게에서 썩 나가. 너희 둘 다 이대로 여기 뒀다가는 내 가게 말아먹게 생겼어. 엄마, 기업에서 냉동만두 하나 만들어줬다고 엄마가 무슨 만두 장인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고집 부려봐야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게 언제까지 잘 될지 알아요.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장사 될 때 바짝 땡겨야 한다고요. 네네. 아들 말 틀린 거 없죠. 돈 좋습니다. 돈이야 벌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긴 건 절대 돈을 더 많이 벌 궁리를 하라고 맡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모자라도 한창 모자랐죠. 제 자식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많이 못 배우고 힘들게 살았으니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훌륭하게 잘 키울 거라 착각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마음에는 안 들어도 제 아들 수준에 맞고 저들끼리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저는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내쳤습니다. 제 가게에는 얼씬도 할 생각 말라고 했죠. 우린 엄마 생각해서 직장까지 다 때려치우고 왔는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네 식구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회사 그만두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한 적 있니? 그리고 너희들 자식은 걱정하는 놈이 돈 좀 벌겠다고 나한테는 가족 같은 직원들을 다 자르라고 말을 해? 너 어쩌다 이렇게 모자란 놈이 됐어? 여보 됐어. 그만해. 어머니는 우리가 못 믿어오시다잖아. 우리보다 남인 직원들이 더 좋다고 하시는데 어쩌겠어. 우리도 잘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할 수 없지. 어머님, 대신 저희도 할 만큼은 했으니까 저희 몫은 미리 챙겨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뜬금없이 자기들 몫이라니요. 저희는 어머님 만두집 물려받으려고 그 좋은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쫓아내신 거잖아요. 저희 지금 당장 직장도 없는데 나중에 물려주실 재산 먼저 나눠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살죠. 맞아요. 외할머니 사시던 집이랑 땅도 아직 안 팔았죠? 그럼 우리 그거 우선 좀 팔아서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다 저랑 둘째랑 나눠 가질 거잖아요. 나중에 늙어서 받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필요할 때 미리 나눠줘요.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래서 남의 자식 욕할 거 없다고 하나 보다.
내가 다른 집 자식들이 부모한테 미리 재산 증여해달라고 하면 어디 그런 개호로 자식들이 있냐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제 보니 내 자식이 딱 개호로 자식이었네. 저는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걸레를 집어 아들 며느리 가게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디 이런 도둑 년놈들이 있답니까? 아직 70도 안 된 어머니가 버젓이 살고 있는데 재산을 나눠달라니요. 그리고 고향에 저희 어머니 집이랑 땅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그 집 얘기는 하는데 저는 기겁을 했어요. 그 집은 제게 재산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집이니 나중에 제가 더 늙으면 돌아가서 살려고 그냥 둔 거였어요. 그곳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니 저도 그곳에 묻힐 생각이었거든요. 자식이라는 게 원래 다들 저런 건가요? 부모가 주면 당연히 자기들 거고 부모 것도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냔 말입니다. 저도 모진말이란 모진 소리는 다 퍼버대기야 했지만 도저히 속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는 년이 못에 처먹었으면 아들놈이라도 정신은 온전해야 하는 건데 이게 뭐 둘 다 처지경이니 앞으로 집안 꼴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참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장가 생각은 아예 없는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둘째 며느리는 의대생이었어요. 원래는 약대를 갔다가 중간에 전공을 바꾸게 돼서 뒤늦게 의대를 다시 다니고 있다네요. 첫째 며느리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둘째 아들이 데려온 의대생 며느리를 보고는 또 마냥 좋았습니다. 애가 참 보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나이가 30이 다 될 때까지 사회생활이라고는 안 하고 공부만 했으니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내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성격도 똑부러지고 서글서글 했습니다. 큰 며느리와는 딴판인 게 딱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둘째 며느리가 지방병원으로 가게 돼서 결혼하자마자 둘째 아들 부부는 주말 부부로 살아야 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저는 가족은 떨어져 지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둘째 아들네가 붙어 살았으면 했죠.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서울 병원으로 옮기든 둘째 아들이 지방으로 옮기든 할 수 없나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둘 다 그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도 결혼하자마자 오빠랑 떨어져 살게 돼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오히려 쉬는 날만 기다렸다가 만나면 매일 연애하듯이 살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는 얼굴만큼이나 말도 참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애가 속이 참 깊더라고요. 매일 병원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느라 쉴 틈도 없이 바쁠 텐데 항상 쉬는 날이면 잠깐이라도 둘째 아들네 와서 도시락도 싸주고 청소며 빨래까지 챙겨주나 보더라고요. 저는 큰 며느리와 달리 둘째 며느리가 참 예뻤습니다.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아들과 둘이 꽁냥꽁냥하며 사는 모습도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먼저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둘째 내는 결혼하자마자 신혼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아들은 구청 근처에 자기가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지방병원 기숙사에 살았으니 제가 사준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매일 병원에만 있어서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사주고 싶었어요. 매일 둘째 아들 보고 싶을 때마다 병원에서 먼 버스터미널까지 가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둘째 며느리에게 차를 사줄 때 큰 며느리는 난리가 났었죠. 왜 둘째만 차를 사주냐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큰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애가 워낙 생각이 없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집안의 윗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요. 그리고 사실 큰며느리는 제게 할 말이 없는 게 지금까지 제게 야금야금 뺏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애미야, 네가 그런 말할 군번은 아니지 않니? 우리 큰손주 피아노에 작은 손주 영어 재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애들 교육비 지원해 준 게 다 얼마야? 거기다가 애미 동생 사돈총각 결혼할 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원래 둘째 주려고 했던 아파트도 싸게 전세 내줬잖아. 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결혼 전에 사돈총각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다 날려버려서 집도 못 구하고 큰아들네 들어와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제가 둘째 아들 앞으로 해준 아파트를 들어가 살게 해줬던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말이 전세지 거의 거저나 다름없이 싸게 내줬어요. 큰며느리가 예쁘진 않아도 걔도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혼자 크느라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티나게 욕심부리는 건 보기 싫었어요. 큰며느리는 제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갔으면서 이제 막 시집온 둘째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샘을 부리냐 싶었습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악착같이 살아 그런가 싶다가도 어떨 때 보면 참 밉살 맞더라고요. 그리고 참 저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는 결국은 제 만두가게로 돌아오긴 왔어요. 사실 저는 절대 받아줄 생각은 없었는데 큰아들 부부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지 제가 그렇게 막말을 퍼붓고 가서는 뻔뻔하게도 다시 찾아와 사정을 하더라고요. 만두집을 물려받고 싶다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냥 받아줬습니다. 미워도 어쩌겠어요. 제 자식인데요. 저는 큰아들 큰며느리에게 만두 찌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기는 했는지 제 앞에서는 제 비위를 맞추는 신용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큰아들 큰며느리에게 따로 분점을 내줬죠. 여기저기서 찾아와 분점을 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거절했었거든요. 내 자식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제가 가장 아끼는 만두집을 맡기겠냐 싶어서요. 사실 지금도 큰아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들이 몇 번이나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큰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저희 믿어주세요. 저희가 예전하고는 달라요. 저희도 자식 건사하고 살려면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저희 많이 예뻐해 주세요. 믿고 안 믿고는 너희에게 달렸지. 조금 아끼겠다고 재료 안 좋은 거 쓰거나 레시피 마음대로 바꾸면 바로 분점 닫아버릴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저는 이제야 좀 한시름 놓나 보다 했습니다. 아들들도 이제 다들 가정 꾸리고 자리 잡아서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세요. 제가 좀 살만해 보이면 그게 그렇게 약에 오르시는지 항상 곧바로 불행을 하나 던져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믿기지 않는 소리를 했어요. 저희 이혼해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사실 정리할 것도 없지만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이혼이라니. 새아가,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어? 갑자기 이혼이라니. 제 말에도 둘째 며느리는 대답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단호하기만 했고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 둘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다 아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제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같이 살았던 집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헤어져도 정리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둘째 아들이 이혼한다는 것도 속상했지만 더는 둘째 며느리를 볼 수 없다는 게 슬프더군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제가 둘째 며느리를 진심으로 좋아했었단 사실을 말이죠. 둘째 며느리는 굳이 제가 사준 차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지냈는데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부질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제 누가 봐도 그냥 할머니가 돼 있었어요.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이었는데 겉은 쭈글쭈글 할머니가 다 됐죠. 늙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몸까지 아팠습니다. 젊을 때부터 고질병이었던 허리 디스크가 결국은 터져서 수술을 해야 됐어요. 저는 원래 참 혼자서 뭐든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70 다 될 때까지 아파도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병원 한번 같이 가자고 말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저도 이제 늙었는지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지더군요. 아들한테 허리 디스크 수술 얘기를 꺼냈을 때 아들들이 알아서 병원도 좀 알아봐주고 수술하게 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상의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혼자 알아서 뭐든 잘한다고 해도 사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면 당분간 혼자 지내는 건 힘들 테니 자식들이 좀 알아서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큰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디스크 수술하고 퇴원하시면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요. 저는 괜히 하는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수술을 끝내고 퇴원할 때쯤 알아서 제 짐을 큰아들네 집에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방 정리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앞으로 아예 저희랑 같이 지내셔도 돼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큰며느리는 저를 귀찮아하고 돈 받을 일 있을 때나 저를 찾아오던 애였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네가 웬일이니? 아이 정말 네가 날 모시겠다고? 어머니도 참, 아유 제가 원래 말을 담아두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 평소에 어머니한테 툴툴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제가 속이 얼마나 깊은데요. 저 어머님 생각 많이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며느리도 나이가 들더니 애가 철이 좀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또 제가 뭐가 필요한가 싶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2달 넘게 제 큰아들 집에서 지냈는데 큰며느리는 제게 정말 잘했어요. 만두가게 일만으로도 바쁠 텐데 꼬박꼬박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국이나 반찬도 해놓고 나가고 퇴근하고 들어오면서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도 항상 사서 들어왔죠. 그리고 가끔은 저랑 같이 목욕탕까지 가주더라고요. 저는 딸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누구랑 같이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가 있었어도 사실 거절당할까봐 민망해해서 제가 먼저 같이 가자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같이 가자고 말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큰며느리에 대해 잘못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로 같이 지내는 동안 제게 참 잘했어요. 이래서 나이 들면 자식이랑 같이 살고 싶어지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들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매일 복작이며 같이 밥 먹고 텔레비전이나 보는 평범한 일상이 큰아들네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칠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주말이었어요. 사실 둘째 아들은 계속 칠순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죠.
만두 가게가 버젓이 2개나 있는데 어떻게 가게를 몽땅 비워두고 며칠이나 놀러 가겠나 싶어서요. 그래도 큰며느리가 그냥 지나치기는 아쉽다면서 좋은 식당을 예약해뒀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따라 나섰죠. 요즘은 큰며느리가 제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 싶었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호텔 밥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 우리 손주들이랑 둘째 아들들도 왔으면 좋았을걸. 그러게요. 애들 시험 끝나고 사방님 연수 끝나고 오시면 한번 다 같이 와요. 마침 손주들은 다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러 가고 둘째 아들은 멀리 연수를 가서 큰 아들 며느리와 저 셋이서만 생일 파티를 호텔에서 간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밥 먹는 내내 큰아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큰아들은 그냥 속이 안 좋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큰아들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어미 버릴 생각에 마음이 무겁긴 했던 거죠.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네, 제가 현대판 고려장을 당했어요. 이제 고작 70인 제가 자식들에게 버려졌다고요. 글쎄 호텔에서 나와 제가 잠깐 차에서 잠든 사이에 차가 이상한 곳에 도착했더군요.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인 웬 병원 건물 앞에 와 있었어요. 아이고, 아유 집에 안 가고 여기가 어디냐? 엄마, 여기 이상한 데 아니고 그냥 병원이야. 그러니까 치료 잘 받으시고 꼭 좋아지셔야 해요. 그럼 내가 데리러 올게. 뭐야? 병원이라니. 아니, 내가 갑자기 무슨 병원에 가라는 얘기야. 그때 갑자기 차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웬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둘이 저를 양쪽에서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아들이 저를 안쓰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들에게 왜 이러냐고 여기 가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아들 옆에 조용히 서 있던 큰며느리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글쎄 저를 보며 씩 웃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죠. 이게 다 큰며느리의 작당짓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네, 이상하다 싶었어요. 큰며느리가 아무 이유 없이 제게 잘했을 리가 없었죠.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건물은 정신병원이었어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뺏기고 옷도 갈아입혀졌죠. 무슨 죄수복같이 생긴 환자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제게 약을 먹였어요. 그 약이 도대체 뭔지 몰라도 저는 먹자마자 몇 날 며칠인지 모를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맥을 못 차리고 잠만 자다가 일어나다가 또 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며칠 후에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산책을 할 수 있다길래 저는 바로 나갔죠. 저는 산책로를 걸으면서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 보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제발 그 망할 년놈들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딜 가든 간호사들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산책을 하며 탈출할 방법을 궁리하며 마음속으로 빌었죠. 하지만 다들 아시죠? 제가 그렇게까지 팔자 더러운 년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면 꼭 헤쳐나갈 운빨 있는 사람이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는 거니까요. 저는 병원 안을 들쑤시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바로 제 둘째 며느리였죠. 제 둘째 아들과 몇 년 전 이혼한 며느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정신과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마침 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운명이다 싶었어요. 저는 간신히 간호사들 눈을 피해 둘째 며느리에게 달려가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처음엔 제 행색을 보고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어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저를 알아본 둘째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눈물을 쏟았어요. 제가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냐고요. 저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말이죠. 그러자 둘째 며느리는 곧바로 제 차트를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중증 공황장애로 진단받아 보호자의 동의하에 강제 입원이 된 거라네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흔한 고소공포증도 없는 제게 공황장애라니요. 이게 병원의 형님이 보낸 동영상이에요. 이걸 병원에 보여주면서 꼭 입원시켜 달라고 했다네요. 둘째 며느리가 병원에서 구해온 동영상은 놀라웠습니다. 동영상 속 인물은 제가 맞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도저히 걷기가 힘들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자꾸 주저앉았는데 그 CCTV 영상을 편집해서 교묘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좁은 공간에서 너무 힘들어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그렇게 목욕탕 다니더니만 목욕탕에서도 제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답답해하면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더라고요. 제게는 아들뿐이니 목욕탕에서의 일은 알 턱이 없잖아요. 큰 며느리가 항상 저와 목욕탕을 갔으니 아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터져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이곳에서 둘째 며느리를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바로 저희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해줬어요. 아들이 일 때문에 장기간 연수를 가서 아마 제가 이렇게 된지도 몰랐을 거예요. 다행히 둘째 아들은 연락을 받고 곧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아직 더 놀랄 일이 남아 있었어요. 알고 보니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킨 게 제 첫째 며느리였더군요. 정말 세상 천지 어디 저런 미친년이 제 며느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한 이유를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며느리가 바람 피운 거로 알고 있었더군요. 누군가 아들이 다니는 구청에 민원글을 올렸대요. 구청 직원 아내가 땡땡 대학병원 의사인데 그 여자 의사가 유부남 의사를 만나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글쓴이가 그 유부남 의사의 아내라면서 말이죠. 그 구청에 아내가 의사인 사람은 우리 둘째 아들밖에 없었으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답니다. 안 그래도 주말 부부인 두 사람이었으니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둘째 며느리는 아니라고 둘째 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둘째 아들에게 유부남 아내라는 사람이 사진까지 보냈다네요. 둘째 며느리와 웬 남자가 며느리가 사는 기숙사에 같이 들어가는 사진을 말이죠. 알고 보니 기숙사에 전기 수리하러 온 직원이었지만 당시에 증거가 없으니 믿을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은 결국 이혼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큰 며느리 짓이랍니다. 둘째 며느리가 이혼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째 아들이 다니던 구청 민원실에 글을 올린 아이디를 확인해 봤더니 큰 며느리 이름이었대요. 그때는 이미 이혼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서로 이혼하면서 받은 상처가 컸으니 둘째 며느리도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잊고 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고는 없는 이 오지까지 내려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실습 온 병원에서 말도 안 되게 제가 떡하니 나타난 거죠. 이래서 사람은 절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비밀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저희 둘째 아들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응징하기 위해 곧바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왔어요? 너 내가 말했잖아. 엄마 상태 안 좋아져서 내가 잠깐 병원에 입원시킨 거라고. 왜 또 모시고 나온 거야? 큰아들은 둘째에게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입원한 거로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계속 연수 중이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이런 모자란 새끼. 아주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애미도 못 알아보는 호로 잡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이년 어딨어? 네 마누라 어딨냐고? 저는 큰아들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주 이 멍청한 자식을 그냥 그 시골 바닥에서 깡패짓하게 둘 걸 그랬습니다. 이런 머리로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고 대기업은 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어머, 동서까지. 여긴 웬일이야? 저와 둘째 며느리를 보자마자 큰 며느리는 아주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처럼 커졌어요. 네 이년 너 오늘 내 손을 죽어봐라. 어디서 이런 미친년이 들어와가지고 남의 집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여보, 서방님, 이거 봐요. 어머니 미쳤다니까요. 그래, 나 미쳤다. 어디 미친년 손에 한번 죽어볼래? 큰 며느리는 제 손에서 벗어나려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오랜만에 아주 힘이 솟아올라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큰 며느리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았어요. 나름 정신병원에 가둬두려고 한 것도 괘씸하지만 제 둘째 아들까지 이혼시킨 거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죠. 아들들은 간신히 저를 큰며느리에게서 떼어놨습니다. 저도 우선 진정했어요. 그리고 차분히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었죠. 알고 보니 이 나쁜 년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제 만두가게랑 제 아파트 그리고 시골의 어머니 집과 땅까지 팔아버리려고 제 큰아들을 설득 중이었나 보더라고요. 워낙 욕심이 많은 년이니 돈은 그렇다 치고 그럼 도대체 왜 둘째 며느리를 모함했냐고 물었습니다. 왜 멀쩡한 가정 이혼까지 시켰냐고요. 저도 처음부터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1년만, 딱 1년만 제 동생이 그 아파트에 더 살게 하려고 한 거였죠. 시작은 둘째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와 둘째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 사돈 총각이 사는 아파트를 빼줘야 했으니 우선 시간을 좀 벌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점점 저랑 둘째 며느리가 가까워지니 셈이 나고 더 욕심이 났대요. 제가 둘째를 더 예뻐해서 있는 재산 다 둘째한테 줄까봐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큰며느리는 둘째네 부부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꾸민 거였죠. 그렇다고 멀쩡한 애를 유부남무 의사 꼬시고 다니는 애로 만들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너 정말 애가 얼마나 바닥인 거냐?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다 꾸며낸 일이란 말이야? 설마 엄마 가게 팔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막상 둘째 며느리를 내쫓고 나서 제가 나이가 들고 몸도 안 좋아지자 며느리라고는 자기밖에 없으니 제가 큰 며느리에게 빌붙을까 걱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만두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싫고 힘들었대요. 그냥 이까짓 가게 다 팔아버리고 건물이라도 사서 투자하면서 더 편하게 살 텐데 이해가 안 됐답니다. 당신도 만두가게 지긋지긋하다고 했잖아. 이거 레시피도 그냥 팔아버리고 가게도 팔면 훨씬 더 편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왜 다 나만 잘못한 것처럼 그래? 형님, 정신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보니 형님이 정신병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뭐야? 이게 감히
이 집 사람도 아닌 게 어디서 나서기를. 너 조용히 하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머리털을 다 뽑아줄까? 정말이지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다 멍청해서 큰며느리에게 모두 다 노란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큰아들은 그나마 그제라도 정신 차리고 큰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제가 큰며느리와 이혼 안 하면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 안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큰며느리 년도 대단한 게 지가 잘못한 게 있는데도 양육권의 재산 분할까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면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큰며느리가 하나 잘한 건 있네요. 제가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야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만두를 빚고 있을 때가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더라고요.